오늘은 더 힘차게, 네. 오늘은 더 힘내서 월요일이니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월요일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고요. 음. 네, 시장도 힘차게 위쪽으로 그래도 방향 잡아주고 있어요. 그간은 저희가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나라 사정이 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도 좋은 척을 못하고 좀 밝게도 못하고 했는데 오늘은 시장 상황도 괜찮고 네. 그리고 뭔가 좀 어수선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3%대 상승해주고요. 2,500선 오늘 회복을 하지만 약간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코스닥은 700선을 오늘 회복을 해주는 가 싶었는데 지금은 약간 아래로 내려와 네. 있습니다. 0.7% 상승하고 있는 상황. 환율 좀 볼까요? 환율 중요하죠. 네, 환율이 오늘은 1,430원대 초반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높긴 한데 네. 그래도 오늘은 오르진 않고 네,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역시나 12월 네. FOMC BOJ 25p 인하 쪽으로 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네. 많이 좀 듣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금리 인하도 중요한데 여기서 어떤 말들이 좀 나오는지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이분께 물어보면 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VVIP들 주식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계시죠?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 이혁진 차장님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한결 한결 상승 출발을 네, 해서 한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시장 긴급 진단도 좀 해봤고 차장님 모시고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네. 앞으로도 사실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뭔가가 또 정리가 되면서도 아직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오늘은 실시간 저희가 상담까지도 네. 원래는 저희가 한 2주 정도는 쉬긴 했던 것 같은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흐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요즘은 하루가 일주일 같고 네. 하루가 뭐 한 달 같고 네. 그런 시간들이었다. 많이들 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지난 일주일간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정말 더 빠질 수 없을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발 리스크로 추가적으로 더 빠진 상황이 사실 지난주 초반까지 좀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뭐 다행히도 이제 수급적인 여건들이 조금은 좀 이제 개선될 여지들이 좀 보였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게 느꼈었던 정치 리스크가 나름의 완만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저희 시장 관점에서 네. 찾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남은 것은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밸류에이션 해소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밸류에이션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3프로 TV에 나와서 네. 마켓 인덱스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노이즈가 다 제거가 되면 결론적으로 남은 것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인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뭘 보고 움직일까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남는 것이거든요. 저는 25년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미 밸류에이션은 너무너무 싸졌습니다. 그 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5년에 뭘 볼까? 우리의 초점이 지금 잡고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 GDP 성장률이 1%대까지 나올 것 그렇죠. 같다라는 것이고 수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7에서 3% 그 이하까지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는 돈을 벌지 못해요. 낙관이 돈을 벌어줍니다. 자,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낙관을 어디에 갖다 댈까에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를 네. 삼아야 될 것 같은데 25년도 제가 보는 낙관에 대한 포인트는 성장이 아니라 유동성입니다. 실제 과거 우리 그 탄핵 국면에서도 두 번에 이었었죠. 그때와 지금이 명확하게 다른 것은 과거의 시기에는 성장률과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었었고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나름의 유동성을 완화시키고 우리나라에서도 수급 여건을 좀 개선시키는 즉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이 25년의 네. 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려야 될 것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하니까 낙폭과대 그중에서 제일 싼 종목들이 누구야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일 거고요. 대형주에서는 당연히 낙폭과대 대형주를 노리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5년도에 주도주 후보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투자 철학은
주도주 후보를 3개에서 4개 정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네. 그중에서 하나에서 2개만 맞으면 정말 어떤 매니저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좀 오랜 투자 철학입니다. 네. 주도주 반 맞추면 진짜 적중률 높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주도주는요 잘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상 연간 투자 전략을 짤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도주 후보가 뭐가 될까? 그 중에서 대장주는 누굴까를 선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됐고 A가 올라갔으니까 B가 따라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늘상 우리는 시장에 언더퍼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년도의 주도주 후보는 결론적으로 저는 성장주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에서. 자, 그 힌트를 제가 오늘 자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24년도에 수급을 리뷰하고 25년도 어닝을 프리뷰하면 그 후보들을 추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 바로.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 네. 큰 손들에 대해서 컨설턴트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VVIP. 1년에 큰 어떤 꼭지라든지 플랜을 미리 연초에 짜놓고 시작을 하시나요, 그분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연간 플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투자하는 씀은 본인께서는 다 3년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예, 일반 투자자, 뭐 제가 일반 투자자라고 표현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네. 제가 느끼기에도 저는 사실 아마 저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저희 상장사의 상당 부분은 다 저를 뵀을 겁니다. 오너분들이나 기업가분들. 네네네네. 근데 제가 그분들께 배우고 느낀 점은 그분들의 마인드는 조금 더 길고 예, 투자 기간이 깁니다. 보통 3년에서 한 5년까지도 본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뭐 워렌 버핏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업황을 보고 구조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3에서 5년을 보고 들어간다는 것. 두 번째는 선택을 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을 살지 뭐 제가 예를 들어 10개 종목이 좋아요 이러면 하나도 선택을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까지 성공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의 투자 전략에 딱 맞는 한두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 재미있는 점은 그게 선택이 되면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간다기보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에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이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좀 초고액 자산가분들의 투자 습관이지 않을까. 뭐 해외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팔란티어까지도 그 종목을 선택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셨지 선택을 하신 이후에는 정말 이래도 되날 정도로 이제 많은 비중의 사모님들 맞습니다. 3년에서 5년. 네. 저는 전론적으로 오전장 들어갔다가 오후장에 그렇게 뺄 때가 있고. 큰 손님들은 그렇게. 3시간도 힘들어 나는. 3시간 네.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아니 근데 그렇게 네. 10개 제시해서 쉽게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네. 한두 개 선택했을 때 희열도 있으시겠어요, 차장님도 개인적으로는. 희열도 있지만 부담도 있죠.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왜냐면 그때부터는 안 실제로는 보고. 그 종목을 업종과 네. 종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챌린지도 되게 많이 하시고 검증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성격은 주변에 휘둘리지가 않으세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23년도 장입니다. 에코프로가 주가가 거의 10배 올라가는 시기에 본인께서는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 하신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종목이 10배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진짜.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이 고객분의 했던 행동은 월간으로 이 종목이 진짜 펀더멘털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이 가격이 맞는지에 대한 체크만 하시고 결론적으로 안 사셨어요. 이게 저는 이분들은 진짜 흔들리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러니까 뭐 보통 찰리 멍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선택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휘두르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 큰 투자는 보통 의사결정 한 3번 정도밖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안 하셨는데 사업가들 그리고 이제 주식 외의 자산으로 크게 돈을 불리시고 그 돈으로 주식이 들어오신 분들의 공통점은 다 이러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크게 벌리거나 또 반대로 투자에 큰 실패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도 있어요. 뭐예요? 백화점이요, 종목이. 너무 많다. 진짜 똑같 100%입니다. 전 관심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네. 모으고 선발대. 네. 선발대라는 말이 저는 제일 부정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 선발대가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질 못해. 돌아오지 맞아. 못해요. 그 선발대가 제가 모 연예인분의 컨설팅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뭐랄까요? 차가운 느낌? 근데 계좌를 보면서 이제 같이 보통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계좌 잔고가 한 페이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마주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에. 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코스피 100종 코스피 200에 육박하는 정도의 종목 개수. 야, 그 예,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저희 투자 철학은 너무나 이제 항상 이제 굳어져 있는데 단기 투자는 우리가 승률이 너무 낮은 투자고요. 조금 더 시선을 멀리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단기의 노이즈들이 지나간 이후를 생각을 해야 투자 전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개수도 저는 많아야 10개. 많아야 10개. 네. 10개도 많긴 한데 많아요. 그래도 많아야 10개 최대. 맞습니다. 많아야 10개고 네. 그 중에서도 10개 내에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서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것이 내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야, 10개면 갈수 있는 방송 방법이다라고 끝나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할 게 많아지네요, 저는. 10개라고 하면. 아니 근데 돌돌 제이돌돌님이 최소 40개는 있어야 아주 그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전 마트라고 하시는 게 너무 웃겨요. 저 정도면 주주총회 가다가 1년 끝나겠네. 주주총회 가다가 1년 끝나겠어. 아니 근데 예. 뭐 저도 그렇고 관심 있게 진짜 이렇게 담다 보면 그래요. 어느새 예. 정리하지 못하고 이건가 싶어 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우리 전문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맨날 이거 좋다고 하고 저거 좋다고 하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막 따라다니는. 라이언 일병 네. 구하기 하다가 100명 희생이라고.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긴 한데 네. 지금부터 좀 잘해보도록 하죠. 자료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제가 이번 주 25년을 전망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자 이번 주 하이라이트를 보면 결론적으로 주식 수익률은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서도 앞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를 공산이 크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핵심 이벤트는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서로 간에 정치 리스크로 서로 논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헌재가 판결을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코멘트할 부분도 없습니다. 밖에 나갈 유인도 사실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펀더멘털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실제 그 직후에 GDP 성장률은 좀 내려잡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크가 추가적인 우리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뭐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써놨습니다만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단서를 최근에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말씀을 드린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히려 수급 여건이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반전이 부분들인데, 실제 외국인의 빈집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들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이 복귀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펀더멘털과 유동성, 결국에는 이 기업의 퀄리티와 수급 간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펀더멘털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수급 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는지, 저는 후자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뒤에 한번 장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나라 코스피의 저점의 역사입니다. 이러저러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시스템 리스크 위기가 아니면, 코로나19나 신용위기 때가 아니면 PBR 기준으로 0.8배가 바닥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 지금도 PBR이 0.8을 찍었는데 고점 대비 수익률에서도 시스템 리스크 제외하면 마이너스 25%가 평균치였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제 뭐 어떤 지표로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또한 이것을 만약에 PER 관점으로 한번 보면요, 아래 한번 보시면 자 PER 관점으로도 바닥인데 뚫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실제 이게 정치 리스크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드로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앵글을 바꿔서 자 과거에 PER 8배가 깨졌을 때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PER 8배 정도에서 늘상 우리가 주식을 사왔다라면 향후 6개월에서 1년 기대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제가 두드려 보니까 평균적으로 최소 20%, 그다음 이제 50% 이상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이 그대로 답습이 되기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코스피라고 하는 것들 다 빼고 어떤 증시의 숫자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죠. 실제 PER이나 PBR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워렌 버핏이 자주 쓴다라고 알려진 일드갭으로도 우리는 지금 일본의 주식을, 워렌 버핏이 일본 주식을 샀을 때보다도
더 할인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드갭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네.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뺀 값입니다. 네. 그러면 값이 작을수록 채권을 사는 게 낫고 값이 높을수록 주식을 사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사실 내년도 EPS 성장률을 보면 순이익 성장률을 보면 25%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올해 안 좋은 업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컨센으로만으로는 미국만큼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과도하게 네거티브한 것들은 조금 제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화요일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해 왔고 네.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키워드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두 장표로 제가 요약을 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구글 트렌드에서 한국 뉴스의 검색 추이입니다. 자,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100이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2000 팬데믹 이후로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관심도는 역대 최고치라는 것이죠. 실제로 2019년도, 21년도에 BTS가 월드 투어를 도는 사이클이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겠죠. 네. 자, 그러면 외신 보도들의 실제 이제 컨셉트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모아보면 이 정치 리스크에 대한 빠른 해결책과 또한 지금 이 문제를 야기했었던 대통령의 어떤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외국 기자들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탄핵의 함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됐잖아요. 자, 그러면 탄핵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과거의 사례는 어땠는지를 그렇죠. 보고 지금과 과거의 차이점, 같은 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심판까지 가는데 한 63일 정도가 걸렸고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은 야, 이거 내란죄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제 앵커님께서 물어보시기는 내란죄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 국민들은 이 내란이 맞냐 아니냐 또 논박이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내란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서 지금 그러면 헌재에 가 있는 예,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헌재에 가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날 것이냐 늦게 끝날 것이냐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야당은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치 뉴스들 한번 모아보면요, 이제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있고 야당에서는 당 대표분이 계시잖아요. 이 당 대표분의 재판 스케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재판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 헌재의 판결이 있기를 기다리는 게 여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오히려 야당은 이 재판 스케줄 와 별개로 지금의 헌재 스케줄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명밖에 없는 이제 재판관에 3명을 추가 하고 또한 여기에서 실제 임명권이 이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지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네거티브한 얘기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와 빨리 끝내고 싶은 야와 그리고 이것을 좀 늘어뜨리고 싶은 여 간에 이런 삿바 싸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 표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60일 그리고 2004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는 90일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요 사이 시간. 이게 그렇죠. 지금 우리 장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올랐거나 빠졌거나 이 탄핵 소추안과 헌법재판소 간의 요 사이에는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적어도 관망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정치 리스크가 전부 걷어졌다라고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시장은 탄핵 소추안의 가결만으로도 최악의 정치 리스크는 끝났다라고 보았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치 리스크의 레벨적인 고점은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저는 차이점이라고 보입니다. 자,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전후로 가장 큰 스케줄은 바로 이 중국의 긴축 정책이었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빠진 게 이제 그 정치 리스크가 아니었고요. 중국의 이제 긴축 정책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 성장률이 GDP 성장률 10%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이 됐으니까 중국이 긴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의 상황과 정반대죠. 그렇죠. 지금 중국은 경제공작회의에서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냥. 거예요. 반대로 성장률은 5%를 밑돌고 있죠. 자, 그래서 과거와 지금 제가 과거에는 성장을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성장의 기대는 낮고 유동성을 위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2017년도도 한번 보시죠. 2017년도 당시에 우리의 물가와 경제 성장률이 어떠했냐면 경제 성장률은 실질 기준으로 QOQ 1.1%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나왔죠. 가장 최근치는요. 물가 상승률은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2.1%고 과거에는 2.2% 전년 대비인데 지금 여기는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2.2%고 지금은 우리는 떨어지는 사이클에서 2.1%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경기가 뜨거워지는 시기였었고 지금은 경기가 차가워지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2017년도에 주가가 상승을 굉장히 세게 했었는데 네. 그때는 반도체의 증익 사이클이었다라는 것이 지금과 과거와 좀 다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네. 주말 사이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과거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네. 확실히 다르다. 다르다. 맞아요. 중국도 없고 반도체도 없고. 맞아요. 지금 더 힘들다. 음. 이런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네. 하거나 다름없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어렵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네. 내년도에 산적한 문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보듯 뻔한 거는 수출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불보듯 뻔한 건 경제 성장률도 2% 깔딱고기일 것 같죠. 네. 사실 추경 없이는 이제 어렵겠죠. 음.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한은의 금리 인하 압박이 세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셨던 최근에 이제 어떤 궤적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했었고 그래서 이상 환율 강세가 됐었는데 지금 사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제가 뭐 한국은행 다니는 건 아닙니다만 네. 미루잖아요. 더 많이 내려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미리 막으면 시기를 놓치면 덜 내려도 돼요. 음. 예, 빨리 하면 덜 내리고 늦게 하면 더 내린다라는 것이 저는 뭐 전 세계 뭐 만국 공통의 이제 기준금리 정책의 후폭풍 아니겠습니까? 실제 인플레이션도 늦게 올렸으니까 더 많이 올린 거잖아요. 기준금리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부동산에 대한 걱정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 외 정부의 역할로 넘겨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가상금리를 조금 더 높이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출의 총액을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걱정은 한은이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의 이제 손으로 넘어갈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한은은 오히려 금리 인하 압력을 조금은 더 받을 것 같다. 받을 것 같다. 사장님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이제 주말 사이에 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도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네. 굉장히 네. 큰 맞아요. 분열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프랑스를 강등하면서 네. 주된 이유로 이 정치 분열을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프랑스 예. 정치 분열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겁났어요. 네. 예, 예. 이 신용 등급 강등이 사실 네. 우리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네.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프랑스, 유럽과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완전히 다르다. 임팩트는 우리가 훨씬 세죠. 그러니까요. 거긴 정치 뭐 문제고 우리는 계엄인데 우리가 훨씬 세요. 우리가 제일 무서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은 누구한테 나옵니까? 국민들에 국민에게. 나오고요. 우리나라 국민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냄비 근성이 안 좋다라고 비하해요. 그게 왜 안 좋죠? 우리나라는 빨리 끓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나가가지고 빨리 빠르게 해결해요. 처리가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탄핵에 대한 건 악재죠. 안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역사가 될 겁니다. 탄핵안이 많아지면은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정치 리스크가 발발을 하면 빠르게. 바로 탄핵이라든지 어떤 시위라든지 어떤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60일에서 90일 내 헌재가 판결을 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운명을 가른다. 이게 지금 3번이나 해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권력자의 돌발 리스크는 막을 수 없습니다만 이것을 빠르게 회복되는 원복력은 우리나라가 진짜 압도적이다라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리스크는 다른 나라의 무엇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어요. 이 회복력과 리스크가 엄청나잖아요. 오히려. 어떤 정치가가 어떻게 하더라도 개헌보다 더 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2시간 만에 가결을 시켰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야에서 계엄령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2시간 만에 계엄령을 회복시켰고 그만큼 우리나라 교통이 좋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고. 엄청난 겁니다. 예. 외국의 댓글들이 달리는데 야 한국 대단하다 너무 재밌는 시위 문화인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네는 왜 시위하는데 불이 안 나? 사람이 안 다쳐? 정말 대단했던 게 저는 사실상 정말 끔찍한 어떤 군인들의 투입이 있었는데도 부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 사상자가 없었다는 건 정말 저는 민족성의 자랑인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2025년 되면 한국 이제 바뀐 나이로 40이거든요. 네. 근데 정치에 관해서는 40대 저보다 형님들은 우리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이번에도 그렇고 시위도 그렇고 어떤 여론을 여야에서 뒀다가 야에서 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30이에요. 이번에도 가장 빨리 탄핵에 이제 찬성으로 확 옮겨갔고 이제 시위를 나가서 응원봉을 들고 했던 분들 보면 2030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바로 불과 2년 전에는 보수의 편을 들어서 보수의 정권이 들어섰던 거죠. 이런 것처럼 정치인분들과 우리 유권자들은 조금 더 중립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정치인분들도 눈치를 보셔야 돼요. 2030 설득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아, 진짜 한 달 뒤, 두 그렇습니다. 달 뒤 대선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금의 결과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상 정치인분들이 긴장하고 예, 국민들 특히나 이제 젊은 층분들의 여론을 잘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질문 돌아가면 네. 속단할 순 없지만 우리는 네. 프랑스와는 좀 다를 것이다. 완전히 다릅니다. 신용강 등 뭐 그런 거하고는 조금 지금은 거리가 멀다. 맞습니다. 아. 그 답도 사실 아. 이 장표에 있습니다. 네. 장표 장표 한번 보시면은 보시죠. 네. 자, 그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펀더멘털이에요. 펀더멘털을 향후 이제 실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더 안 좋게 볼 것이냐.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성장률, 신용 등급, 환율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블룸버그 서베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변경할 확률은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 훨씬 더 많다라고 네. 좀 설문이 나왔었고 우리나라 신용 등급의 하락 예상 확률은 변화 없다가 절대 다수.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7% 약간 하락할 확률도 있다라는 게 조금 찜찜한 정도 수준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이걸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표도 뒤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430원 정도대에서 네네. 움직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평균 1분기 예상하고 있는 서베이 값에서는 1,400원 초반까지 결론적으로 지금보다 낮아진다라는 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의 리스크를 해외에서는 크게 성장률이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것 같고 또한 신용등급에서도 찜찜하지만 대다수는 변동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것이며 환율도 지금보단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게 계엄 이후의 조사예요. 맞습니다. 자, 자, 반대로 네. 지금 보시면 수급에 대한 거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펀더멘털이 낮아지는 것보다 수급 여건 개선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네. 낙관하는 배경이기도 한데 같은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압력에 대한 부분이 한은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기준금리 인하 폭을 확대할 것 같다. 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합산하면 45% 네. 정도예요. 이 값이 이 27%보다 훨씬 많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단순히 서베이 값으로 인한 볼륨을 보면 신용 등급에 대한 리스크보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최근에 연기금이 우리 주식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사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연기금이 우리 주식을 좋게 봐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너무 안 좋게 봐서였습니다. 자, 연기금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 국내 주식이 이렇게 16% 되어 있죠. 23년도에. 그리고 24년도 목표치가 15.4%. 그리고 지난 9월 기준으로 포트폴리오가 13%가 조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목표치에 어느 정도는 좀 맞춰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엔 버퍼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버퍼를 크게 두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지금 많은 비중으로 목표 대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국내 채권이에요. 네. 즉
국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 소름 끼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드갭 어떻게 됐죠? 아. 아까 말씀해주신 일드갭. 지금은 주식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네. 자산인 거예요. 어. 그러면 연기금은 근데 비중적으로 압도적으로 국내 채권을 많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드갭 상으로는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살 때가 됐다라는 이거. 아,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국내 주식을 연기금이 앞으로도 저는 아주 많이 늘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여기에다가 금투세 폐지가 됐죠. 그렇죠. 네, 향후에 블루웨이브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주식 외의 자산의 세금이 높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식의 메리트는 저는 되게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 차트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실질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냐면 고객 예탁금, 일반적인 고객 예탁금에 미수금이랑 신용잔고를 뺀 실제 고객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 주식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차트로 해봤는데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는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수급 파워를 발휘했었어요. 최근에 들었습니다. 왜? 저는 금투세라고 보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수급 여건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네. 이미 수, 목, 금 3일 연속으로 증시가 올랐고요. 적산병을 기록을 했죠. 증시의 사실 긍정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2500선 코스피 700선 코스닥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25년을 우리가 타겟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주식은 업사이드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 배경은 네. 성장이 아니라 유동성이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수급 여건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바로 이 증한 펀드인데 제가 이거 거의 지난주 월요일 그 다음 화요일 네. 오늘 또 가져왔어요. 맞아요. 이거 유니콘처럼 이제 그냥 전설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증한 펀드 집행을 조속히 제가 이제 정말 건의드립니다. 네. 2020년 이전에는 증한 펀드가 투입이 돼서 주가를 많이 올렸는데 사실상 2020년, 22년도에는 11조 원 가까이 지금 조성이 된 상황에서 네. 이제까지 발표만 했지 투입이 되진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번에도 발표가 됐죠. 낙관하는 것은 증한 펀드는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플래시보 효과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문제이기도 한 거죠. 증한 펀드의 발표만으로 주가가 올라서 증한 펀드 투입이 안 됐었던 건데 이번에는 정말 과거처럼 이렇게 V자 급반등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거는 앵커분들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께서도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한 불안하잖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나가요. 그렇죠. 또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기간에 더 나갈 겁니다. 예. 과거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구간 동안 외국인은 항상 순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수급에 대한 공백을 정말 완벽하게 메꾸려면 저는 이 플라시보가 아닌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증한 펀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표가 돼서 플라시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실제 들어와서 이 임팩트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약, 위약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약으로죠. 네, 맞아요. 돈 작용을 많잖아요. 해줬으면 11조면 좋겠다. 어마어마합니다. 플라시보 말고 위약 그런, 말고. 근데 말씀이신데. 저는 네. 사실 이제 어차피 얘기가 나가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3 그 사건 이후에 네. 외국인 자본들이 쭉 빠지면서 저는 그래도 리스크가 하나씩 좀 해소가 돼가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뭐 밑이 빠진 겁니까 지금? 근데 실제 연간으로 외국인 순매수를 따져보면 삼성전자를 빼면 순매수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 편출은 우리나라 성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트럼프 트레이드의 공포도 있을 것인데 실제 계좌를 열어보면 네. 본질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경고음이었다는 것이 2024년을 연간으로 보면 그렇게 좀 보인다라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순매수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장님 이제 삼성전자를 개별로
매매를 한 외국인들도 물론 많겠지만 이제 한국 자체를 사고 팔 때 바스켓으로 삼성전자는 워낙에 이제 비중이 큰 그렇죠. 1등 종목이니까 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매력을 잃었다. 네. 그냥 이것도 해석이 그렇게 가능한 맞아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총 비중이 너무 커요. 그쵸. 우리나라는요. 많이 줄었지만. 네, 네. 그렇죠. 근데 인덱스로 매도를 하다 보면 네. 사실상 전자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요. 어.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시총 상위에서 억울한 종목들이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별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팔지? 결국에는 이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마트에 가서 내가 이거 사다 보면 다른 것도 사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마트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마트에는 30%가 삼성전자니까. 어차피. 네. 이 마트 가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고 시작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좀 그래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15, 16, 17에서 늘상 반복이 됐던 거는 삼성전자의 자사주만으로도 바닥은 만들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때의 외국인의 행동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주니까 외국인은 다 팔았어요. 그 종목으로 다른 종목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2025년도는 삼성전자는 낙폭과대로 반등은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그 부분은 뭐 이제 뒤에 장표가 있긴 합니다만 반등은 할 것 같고, 하지만 그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팔아서 어디로 가느냐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한국 시장의 업다운 지금 봤나요? 아직 못 봤죠, 저희가. 그거 보고 가야 되는데 광고 잠깐 보고 올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코스피가 지금 네. 음전했네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외국인 수급 얘기 해주고 계시는데 맞아요. 외국인 매도는 계속되고 있고요. 2,493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네. 우리 광고 잠깐 보고 와서 업종 얘기도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미모만큼이나 질문이 좋은 우리 선혜 씨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댓글도 읽어드려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 그렇다면 국내하고 우리 해외 네. 업앤다운도 만나보는 좋아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장님, 국내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해외를 하고 해외 그다음에 하고? 이어서 국내를 리뷰할 텐데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25년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주도주를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는 저의 그냥 결론부터 정하고 뒤에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4년의 수급 리뷰와 25년의 어닝 프리뷰를 통해서 자,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목들을 볼까에 대한 부분을 국내 리뷰를 대체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게 있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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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사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아웃퍼폼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지수를 끌고 갈 만한 성장 동력은 부재하다라는 것이 네.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는 철저하게 낙폭과대 종목들. 어찌 보면 우리가 제가 뭐 사내한으로는 이런 리스트들을 좀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빼고 내 직권을 다 빼고 숫자적으로 좋아요.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인 종목과 그리고 역사적인 저점 네네. 네. 또는 그 종목의 고점 대비 수익률을 하단을 깨고 내려갔던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상황이 바로 대형주인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중소형주에서는 화려한 종목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 단서를 아까 말씀드렸던 24년도의 외국인 수급 그리고 25년도의 어닝 예상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중에서 후보를 고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해외 리뷰와 국내 리뷰 프리뷰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네. 네, 자료 보시면 지난주 보면 사실 AI와
테슬라 임팩트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테슬라, 비트코인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자, 이 부분이 바로 레드 웨이브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임팩트가 강한지를 우리가 너무나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이 노이즈 없이 한 방향이 너무 명확해지면 그 자산에 대한 것들은 정말 주식 수익률도 그렇고 기간이 굉장히 불을 뿜는다라는 것이고, 실제 과거의 트럼프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보면 경협주도 아무것도 없는데 1년 동안 올랐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정책주를 우리가 지금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기존의 테슬라, 그리고 미디어 업종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제 워너브로스라든지 소니, 이렇게 좀 미디어 관련 네. 이제 이슈로 좀 추가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있고, AI와 테슬라 외에 새롭게 좀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캐링이라든지 룰루레몬과 같은 의복, 사치 소비재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버버리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와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 남짓까지도 좁혀졌던 정도로 있을 정도로 낙폭 과대인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명품주들이 그 정도로 박살이 났다라는 것인데요. 낙폭 과대의 매력이 첫 번째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낙폭 과대의 매력이 좋아지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유동성을 풀고, 그죠? 그리고 금리나 이런 것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 보통 반등을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금리는 아직까지 좀 리바운딩이 오히려 되는 상황입니다만, 중국에서의 유동성 확대 정책은 지난주 경제공작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존까지 좋았었는데 주가가 빠졌던 화장품, 에스테틱 업종들이 저는 같이 좀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빠진 종목들을 보면 정말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 빠졌다가 100% 올랐다가 30% 빠졌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제 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회계 부정 이슈에 엮인 종목은 노터치입니다. 노터치. 미국 시장이 왜 멀티플이 높습니까? 신뢰가 높기 때문입니다. 환에 대한 신뢰가 높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계에 대한 신뢰 문제 이슈가 부각된 종목들은 당분간 노터치인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보험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어요. 참 이제 애석한 사건이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분이 네. 이제 저격이 당해 사망을 하셨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사회과학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일반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이 미국의 보험제도 그렇죠. 가지고 네. 좀 불합리하다, 네. 문제가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좀 격화되는 분위기로는 각 보험사들의 CEO의 연봉과 사진이 게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CEO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페이스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 하잖아요. 네. 그 흔적 지우개를 나서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국의 지금 여론이 여론이 그러니까요. 이 보험 업종에 굉장히 좋지 않다. 네. 네. 그러면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결론도 당연히 보험 쪽에 네거티브하게 나올 공산이 좀 그렇죠. 크죠. 네. 더군다나 레드 웨이브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민감도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업종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도 1대1 상승은 어렵겠습니다만 투자 심리는 조금 더 과거보다 좀 식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로 와서 지금 국내에 리뷰를 먼저 할 텐데, 네. 24년도 YTD로 외국인의 순매수를 업종별로 한번 세분화 해봤었어요. 자, 보시면 판 종목은 명확하게 반도체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고요. 네. 그리고 소재 기업들,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그리고 이제 퓨어 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코오롱인더, 네.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순매도 절대 금액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반대로 내년도를 봤을 때 수급이 꽉 찬 종목들이 아무래도 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리뷰가 필요한 것인데, 많이 상품 종목들을 보면 제가 좀 이게 글씨 때문에 좀 밀렸는데 자본재, 네네. 산업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산 종목들이 HD 현대그룹 주들을 굉장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많이 산 이유는 산업재다 보니까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실적은
나온다라는 거죠. 수주받은 것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들도 두 번째로 많이 샀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을 의외로 많이 샀는데 네. 여기서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타가 있네요.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알테오젠, 제약에서는 유한양행과 휴젤 같은 종목들이 의외로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낙폭과의 매력으로 항상 좀 자동차부터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밸류에이션은 이미 우리가 말해 뭐해 엄청난 딥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3을 보고 있어요. PER 기준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외국인의 수급 여건까지 이렇게 좀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낙폭과대 매력도 네. 자동차 중심으로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후보는 헬스케어와 산업재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장님 여기서 이제 자동차는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2기 얘기를 네. 국내 이슈 때문에 한동안 좀 안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자동차 제일 좀 걱정되는 업종 중에 구조적으로 가장 네거티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스타일적으로 안 좋잖아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네. 각 국가의 그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인데 네. 이것은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넘어올 때 매기는 세금이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심리는 냉각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 성장률을 한번 보면 네. 사실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역성장했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네. 자 성장한 곳은 뭐냐면 BYD, 비아드? 테슬라. 네. 전기차 기업들이 전기 성장을 쪽이네요. 했어요. 네. 판매량 기준으로도. 자 그런데 제가 자동차 기업들이 우려는 알겠지만 네. 지금 PER 최저점에서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는 있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환율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요. 환율 효과. 네. 수출. 그렇죠. 네.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네. 환율 효과에 대한 실적이 방어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거 숫자적인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성장인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기차를 보면 마진율이 테슬라에 육박하거나 더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가 전기차가 나오는 게 25년도부터 제가 테슬라 모델 Q죠. 원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테슬라와 피어를 절대 피어는 좀 창피합니다만 절대 피어를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뿐입니다. 특히나 저가 전기차에서는 기아의 기아 생산량이 자동차. 네, 테슬라에 버금가는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충분히 낙폭과대 매력으로 사도 된다.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2기의 관세 제일 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네. 1순위, 2순위 앞다퉈 생각을 했던. 네, 네. 생각을 그 주가 빠졌으니까요.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뭐, 자동차인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환율 효과. 네, 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것도 있고요. 계속 가볼까요? 네. 시간이 그다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이 이제 네. 프리뷰인데 네. 실적을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24년도가 이제 끝나가니까 25년도에 시장이 예상하는 EPS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업종이 좋고 어디가 안 좋을까를 네. 봐야 되는데 좋게 예상을 하는 곳은 바로 미디어, 에너지, IT, 하드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업종 분류가 이 부분은 이제 그 FN 가이드 기준, MKF 500 기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업종이 이 종목이 맞아라고 생경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드렸는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이브, YG엔터, JYP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유는 24년도의 이익이 급락했었고 25년도의 이익이 23년도 좋았을 때보다 뛰어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296%죠. 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냥 기저효과를 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네. 기저효과 플러스 그 이상의 성장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사실상 HD 현대, SK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HD 현대는 사실상 조선사의 이익이 가장 크게 관여를 한 상황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에너지이지만 사실상 홀딩 컴퍼니들의 이익이 좋아지는데 여기에 제가 블루웨이브가 됐을 경우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상법 개정안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단이고 그냥 억측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자, 그런데 지주사 특히나 중간 지주사들을 전 주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지주사는 사실상 그 구조를 해소를 언젠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안이 되면 주주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는 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남는 건 주주 환원뿐일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 지주사들, 뭐 SK 스퀘어 같은 기업들도 있을 거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런 기업들이
그냥 뭐 우리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거고요. 네. IT 하드웨어는 뭐 IT 우리 전통적인 스마트폰은 아니고요. 엔솔의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것, 네, AMPC 반영되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부분에 많이 적용을 됐다. 결론적으로 24년 프리뷰를 보면 산업재와 헬스케어, 그다음에 자동차 낙폭과대 베팅이 유망한 것 같고, 그다음에 25년도 이익을 프리뷰해 보면 엔터, 그리고 이제 홀딩 컴퍼니나 중간 지주사, 네. 그리고 이런 엔솔 같은 기업들인데, 여기 엔솔은 사실 컨센이 높게 잡혔습니다만 IRA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5개 업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아있는 좋습니다. 자료 차장님 있으세요? 예, 마지막으로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요것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예, 일정인데요. 보시면 이번 주 주요 이벤트 결국에는 페드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거고요. FOMC. 25bp가 압도적으로 이제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점도표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예, 점도표는 매 분기마다 이제 각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내년도 이제 그 금리들 연도별로 금리를 내세우는 네. 건데, 내년도 금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가 중립금리가 혹시라도 올라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삼성전자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분위기 전환 시도가 이번 주에 될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죠.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큰 반등 단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좋게 끝나서 마이크론이 상승을 하면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쌍바닥은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단을 뚫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지금 밴드 보시면 이건 그냥 제가 뭐 추천의 의미라기보다 요 부분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PBR 1배 하단을 깬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과거에 아까 제가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지수도 바닥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과거의 밴드 하단 기준으로만 복귀한다 라고 하면 1.2배거든요. 이게 지금 가격이 6만 원 중반 후반 정도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거리만 만들어주면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과거 밴드 하단만 가더라도 리바운드 될 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벤트를 앞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 거를 조금 네. 봐야 돼요. 삼성전자? 아무래도 저는 이제 AI 쪽 얘기를 거의 도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어요. 도배가?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내부 분들도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 것은 이제 AI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근데 HBM은 사실 얘기도 임팩트가 없을 것 같고, 기다리는 건 파운드리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사실 투자자들 본질적으로는 더 큰 걱정이거든요. 올해 4조 원 적자, 내년도 3조 원 적자가 예상이 되니까 네. 이 부분을 과연 대책은 있는지, 고객사 확보는 되어 있는지, 이 멈춰진 팹이라든지 공사 계속 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늘 이렇게 저희가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든든하게. 우리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주간 전략도 한번 짜봤고요. 정말 이제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차장님. 네, 내년에 우리 투자는 당신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을 또 팍팍. 이혁진 차장이 오늘 여기서 네.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피 보합권에서 뭐 상승하려고 네, 다시 상승 힘을 쓰고는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0.6%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출발도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월요일 출발도.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